제가 그, 어, 와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 파트너 홈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 와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 파트너 홈이 있는데, 요 파트너 홈에 들어가시면 요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가면, 요게 조일교 스페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거기에 들어가셔서 요거 주식 파생 교육 부요디나 자료집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66만 원을 받고 강의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는 분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매하기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구매하기 누르든지 신청을 누르시면 요 ARS로 신청을 누르시면 무료로 다 받아 볼 수 있게끔 제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작년에 66만 원 받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교육 강의가 8강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건데 요걸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꼭 요걸 신청을 하세요. 무료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무료입니다. 예, 꼭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와우넷 저녁 무방 스케줄을 제가 잡았어요. 올해부터는. 예, 그래서 매주죠. 왜 매월이 아니고 매주 목요일 이제 저녁에 와우넷 사이트에서 이제 무방을 하는데, 예, 사이트 쳤고요. 예, 그렇게 이제 저녁 무방 스케줄이 잡혔는데, 저녁 9시에서 10시 30분 정도에 할 거예요. 근데 만약 금요일 날 장중 무방이 잡혔다. 그러면 고주는 쉬는 거죠. 왜냐하면 연속해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경제TV 방송 출연 스케줄이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40분에서 4시까지였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가 더 잡혔습니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이렇게 12시에서 목요일 새벽 1시 딱 1시간 동안 이제 교육 관련한 그러니까 시황 한 20분 하고 25분 하고 20분 하고 교육 25분 하고 그렇게 해서 잡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때 교육했던 것들은 요 무방 때, 목요일 날 무방 때, 저녁 무방 때 Q&A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와우 제 그 파트너스 홈 들어가서 이것부터 무료니까요. 이것부터 빨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제가 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가 있는데 어, 요거 있죠? 그러니까 2023년 2월 주식시장 완벽 분석이라는 요 동영상 요거 하고, 뭐 다 보면 돼요. 요거는 11분짜리니까 쉽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교육하면 1강부터 8강까지 할 텐데 되게 중요한 강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3시까지 못할 것 같고요. 한 2시 한 30분까지 정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요 유튜브 보면 제가 요거를 이제 라이브 방송을 목요일 날 저녁에 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 이렇게 일단 제시를 해드렸어요. 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다 계획을 짜고 있었죠. 근데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니까 뭐 얘기를 와우넷 전문가들도 얘기를 별로 안 하죠. 아마 다음 주에 와우 한국경제 TV에서도 얘기를 별로 안 할 것 같고 3%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정부 쪽이죠. 민간이 아닙니다. 비농업 고용지표라고 발표됐는데 저는요. 그래서 이거 발표되고 나서 제가 오늘 사실은 9시에 무방을 하기로 잡았어요. 근데 제가 무방을 연기했어요. 오늘 오후 1시로. 예. 그러니까 원래는 9시인데 원래는 9시에 제가 무방을 하기로 했거든요. 주말 무방 토요일 날. 근데 1시로 연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무지막지 그러니까 엄청난 좀 저한테는 엄청난 좀
변화가 예상된다는 그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새벽이죠. 그죠? 근데 왜 그런가부터 일단 설명드릴게요. 예.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ADP라고 해서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지난 번에. 근데 이게 확 줄어들었어요. 1월 달에. 23만 5천에서 10만 대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설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 연설 끝나고, 어, 그리고 기술주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막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건 이제 미리 나오는 거니까, 물론 오차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발표되는 거니까, 이제 고용도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고, 물가도 계속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페드가 조금 긴축을 덜 하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딱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와, 이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상치가 18만 8천 명인데요. 어, 그러니까, 18만 8천 명인데요. 이게 고용지표 발표가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떨어졌죠. 1.4%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증가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이거 정부 고용 지표는 더 신뢰를 합니다. ADP 민간 고용보다는. 그러니까 ADP의 민간 고용은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데 정부 고용은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8만 8천 명이 예상이 됐는데요. 51만 7천 명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22년 7월 이후,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최고치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8개월 연속 전망치를 상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망이 계속 틀렸어요. 전망을 낮추면 올라가고, 낮추면 올라가고, 낮추면 올라가고. 근데 이번에 좀 세게 올랐죠. 1월 달에 뭐 데이터에 대한 오차 범위는 좀 많이 나타나는 달이죠. 1월 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많이 생성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나왔으면, 조금, 이것도 충격이지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3.4%가 발표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 하면 1969년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을 못 했겠죠. 갑자기 이런 지표가 나버렸으니까. 그 제가 뭐지? 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몰랐죠. 그래서 빨리 이제 항목별로 체크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레저하고 하스피탈리티라고 했었죠. 그 여가라든지 접객업, 그 에듀케이션하고 헬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이 취업자의 대부분 다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증가했던 흐름을 보면 다 서비스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이고 계약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임금이 크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고용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잖아요. 그거 맨 밑에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서비스업이나 좀 저임금 섹터는 12만 명, 13만 명이 늘어나는 반면에 제조업은 거의 한 19,000명밖에 안 되죠.
건설도 보시면 25,000평밖에 안 돼요. 소매는 3만 몇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어제 고용지표가 되게 좋아졌는데 고용의 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럼 고용지표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고용이 잘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에서 공고를 하더라도 충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빅테크는 다 자르겠지만 이런 어떤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뭐 계약직이라든지 저임금 쪽에서는 계속 그 일자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야죠. 시간당 임금 상승. 제가 원래 이게 월가에서 이걸 5%로 봤거든요. 근데 4.40 확 떨어졌어요. 굉장히 지금 지표가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이 확 좋아지면 시간당 평균 임금도 안 꺾여야 되는데 물론 잘은 이제 이거 임금의 특성상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꺾이긴 한데 이거 5 정도로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4.4 정도로 이렇게 탁 떨어지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실업률 6대 최저 떨어진 거랑 안 맞거든요. 셋다가. 그래서 제가 어, 아, 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는데 서비스 업종이 왜 좋아질까를 봤는데 이게 ISM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요. 지난번에 발표됐잖아요. 이거는 2020년 5월 이후로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4.3, 43.1 찍고 48.4니까 계속 빠졌대요. 그죠? 제조업입니다. 근데 서비스업 보세요. 그러니까 비제조업이라는 게 뭐냐면 서비스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갑자기 49.6에서 55.1로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정부의 고용이 예상치 못하게 확 증가된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을 이제 이 지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걸 딱 보면서 제가 처음에 딱 생각했던 거에 가장 큰 그 이슈는 뭐지?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고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페드에서 그러니까 긴축을 더 할 거다.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션 2%니까 2%보다 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3월달, 5월달에 계속 긴축할 것이다. 뭐 지금 이 발표 나오고서 월가에서 50bp까지 뭐 다시 3월달에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저는 그걸 떠나서 뭐 긴축 얘기 좀 이따 제가 따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뭐 긴축을 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시간당 평균 임금도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파월 회장이 절대로 이번 한 번의 그 고용 지표를 보고 판단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달도 고용 지표를 봐야 되겠죠. 이게 1월 달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18만이도 54만이 올랐죠. 근데 두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파월 의장 생각에는 고용 지표보다는 이제는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것들을 더 주목할 것 같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고용은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잖아요.
평균당 임금 상승률이. 그러면 이것도 고용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질이 좋지 않은 고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빅테크의 좋은 고용, 그야말로 고임금은 계속 이렇게 잘라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잘라냈던 그 사람들이 파타임으로 뭐 이렇게 놀기도 하겠지만 돈이 많으니까 저축해 놓은 것도 많으니까 놀기도 하지만 지금 서비스업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것들은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저축해 놓았던 저축이 점점 이제 없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고용 지표만 보고 들어가기는 없을 수 있어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를 보고 아마 파월은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만 보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용 지표는 그러니까 뭐 그 파타임 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데 이 고용 비용 지수의 세부 항목을 보면 이건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임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유급휴가,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교통비, 사회보장비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번에 그렇게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했던 이유는 이 고용비용 지수가 4분기 이거는 매달 발표되는 거 아닙니다. 분기별로 발표됩니다. 근데 4분기 연속이 꺾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임금 상승률도 꺾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마 고용 비용 지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에. 그래서 3월 달에 FOMC는 아마 50bp로 안 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4월 달 발표되거든요. 분기 한 번씩. 그러니까 1분기는 4월 달 발표돼요. 그래서 3월 달에는 FOMC는 25bp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발표되고 나서 5월 달 FOMC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제는. 그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는 물가 지표를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꺾였으니까. 근데 다시 시장이 4월달 고용 비용 지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가지겠지만 다시 시장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를 또 이제 관심을 가지겠죠.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저렇게 발표가 되면 또 이렇게 튈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 지표도 경기 지표지만 이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5% 이하로 확 꺾여버려, 6% 이하로 확 꺾여버리면 그냥 이제 고용 비용 지수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파월이 원래 페드가 원래의 그런 스탠스로 가겠지만 만약에 이 월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 버리면 뭐 7%대로 올라가 버리면 이러면 시장에서 다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페드도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고. 왜냐면 고용 지표가 저렇게 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당분간 지수는 박스권에 묶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4월달 고용 비용 지수 플러스 그 다음에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만약에 5%대로 들었으면 그러니까 진입하면 이것도 계속 하락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에서 5%대 진입하면 제 생각에는 경기 연착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정책도 굉장히 그러니까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완화되겠죠. 근데 반대로 4월에 고용 비용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7%대로 진입하면, 이러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어제 왜 그런가 하면,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제의 고용지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질이 좋은 고용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50bp를 했을 때, 그러니까 빅테크를 했을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고용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다르다고. 이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많이 받는 직종에서, 빅테크 기업의 직종이나 제조업의 직종에서의 상승이 아니라 전부 다 서비스업 직종이나 특수고용직,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아니면 시간제를 받거나 아니면 임금이 되게 낮은 형태의 섹터에서의 고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시 백투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4월 고용 비용 지수,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 고용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게 이제 시장에서 또 한 번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게 나오기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갇히겠죠. 그래서 2500선에서 2600 초반선이 굉장히 힘들게 될 겁니다. 올라가면 맞고 올라가면 맞고 올라가면 맞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놀라운 또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어, 어, 보세요. 수출 증감률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16.6%가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치예요. 이게 2월 1일 날 발표됐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근데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7조 7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달부터는 16조가 넘었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를 바로 밑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져갖고 역대 최저치를 찍는데, 외국인들의 한국의 코스피 대형주는 계속 사갖고, 지금 얘는 지금 3분기 3달, 4분기 3달, 지금 얘는 지금 딱 한 달 만에 지금 7조를 찍어버렸어.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기관 안 사요. 돈이 없지? 당연히 안 들어오고. 또 보세요.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도 안 사다가 1분기에 지금 그 6천억을 사버렸어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작년 3분기에 샀던 거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표와 외국인들이 수급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금융투자 인버스 ETF는요, 시장이 작년에 고점 찍을 때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했어요. 원래 떨어지면 이익 실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더 담았어요. 9월까지는. 그러다가 10월, 11월 달에 거의 다 한몫에 팔아버렸고요. 지금 12월 달에 조금 사지만 그 이상을 파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의 인버스 2X ETF, 그러니까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해치 상품도 계속 팔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만 해도 계속 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는 금리 인하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만약 이걸 안다면, 이익을 안다면 어쩌면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죠. 이건 최악의 케이스죠. 어, 이건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다시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 비용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하겠지만 어쩌면 경기가 연착륙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외국인들이 배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좀 이게 막 폭발적인 상승은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단서를 걸잖아요. 어제의 고용지표가 질이 안 좋은 고용지표, 질이 좋은 고용지표 아니기 때문에 4월 고용 비용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고용 비용지수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거나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떨어졌으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특히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이상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 비용 지수도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5%로 들어가 버린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연착륙 나올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어, 경기가 연착륙이 나오면 그러면 이머징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수출을 하는 업 쪽은 가장 좋죠.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가 해배하게 나오면 외국인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머징 같은 데는 잘 안 들어오죠. 근데 경기가 약간만 연착륙이 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섹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수급이, 이런 수출이 증감률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팔아요. 그럼 이걸 누가 다 받아갔느냐?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받아갔느냐? 이걸 누가 다 받아갔겠어요? 지금 저 누가 다 받아갔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는 저거를 누가 다 받아갔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금융투자 인버스에서 저 판 거를 저 누가 다 받아갔겠냐고요.
누가 다 받아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 예. 대부분 다 개인들이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어, 좀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어제 고용지표도 그렇고. 저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건 좀 어제 고용지표는 제가 웬만하면 별로 그렇게 놀라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고용지표는 오늘 새벽에 나온 고용지표는 뭐 월가에서는 뭐 충격이라 하는데 충격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버스의 자료를 보면 어제 고용지표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보세요. 어제 고용지표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제 고용지표의 상황이 모든 수급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단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예. 지금까지는 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가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지표가. 이것도 그렇고 신용장부도 그렇고.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그러니까 4월달 고용 비용 지수도 봐야 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예. 제가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경우가 뭐냐면 아, 그냥 제가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 그 3분기면 7월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1분기까지 2월인데 17조를 매수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제가 이걸 쭉 랭킹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샀던 건 삼성전자고요. 3조 샀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조 샀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제가 30위까지 넣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수익률 중에 3% 넘는 수익률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4일까지 거의 17조 샀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17조를. 근데 이 17조 산 걸 제가 30일까지 다 정리해 놨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그 누적 수익률 대비해서 3% 이상 올라간 게 있나 보세요. 카카오뱅크가 2.67이고요. 30일까지 3% 이상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 그러니까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던처럼 2000년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러니까 즉 여기서 예전에 외국인들이 17조를 매수하던 그 시점, 그 시기하고 시장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7조 정도 샀으면 적어도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이 최소한 7, 8%, 뭐
이 정도는 가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지금 굉장히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보세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 지금 유료 회원방에 공식 종목, 그러니까 매수한 공식 종목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쌀 때 샀던 종목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시가총액이 좀 비싼 종목들이 있어요. 그 비싼 종목들을 저희가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샀던 SM은 저희가 샀던 종목들 중에 6만 원에 샀는데요. 저희가 6만 원에 샀는데 이건 했는데요. 이거는 시가총액 2조밖에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얘도 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것들 낙폭과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종목 바닥에서 이제 사서 팔아버릴 거예요. 수익 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저희 회원들한테 컨설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5조 이상 종목 건들지 말자. 당분간은 손대지 말자.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시장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딱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 있어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보여서 손대지 말자. 원래 손 안 댔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 장 아니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유튜브 이게 여기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월 시장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얘기할 때 이제 대형주의 시대는 1월 정도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안 그러니까 2,500선에서 누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경기 연착륙 가능성도 제가 시나리오를 꺼 놓으면서 왜 이런 형태 일어날까라고 고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궁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왜 궁금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이걸 하나 보여주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플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요거를 제가 볼까요? 네. 제가 심플하게 제가 답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심플하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건데요. 제가 요걸 붙여서 요걸 설명할 때 제가 좀 해드릴게요. 요걸 제가 붙여볼게요. 요게 이제 2월달 이렇게 4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제가 얘기를 가능성 그러니까 고용비용지수라든지 소비자물가지수만 잘 나오면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깔고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도별로 개인들의 수급이고요. 지금 보시면 매수 금액이고 지수 밴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게 2021년도에 개인들이요 총 66조를 샀어요. 그것도 3천선 이상이죠. 근데 대부분 다가 대형주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중형주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대형주가 50%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서 샀던 금액이 총 82조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판 금액이 보면 이제 한 7조 정도가 돼요. 그것도 2100에서 2500선을.
근데 정말 많은 개인들은 거의 3,000선 이상에서 66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2,600에서 2,700 정도에서 반 정도, 8조 정도를 다시 2,600에서 2,700 평균 지수밴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가가 아니고 평균 지수밴드예요. 평균 지수밴드.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올해 지수를 3,000까지 땡기면서 이 개인들의 이 물량을 받아갈까요? 어차피 아까 제가 두 가지의 형태에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시나리오를 두 개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고용 비용 지수가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진입해도 경기가 돌아선다는 게 아니고 연착륙이에요. 경기가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연착륙이에요. 그러면 연착륙이라는 건 어차피 얘도 박스권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인 고용 비용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7% 들어가게 되면 하락 변동성이 큰 장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경우에도 안 나와요. 빅테크 기업들 계속 고용 줄이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수급이라면 여기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막 치면서 받아낼까요? 그렇게 물어보죠, 저는.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아니,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 물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닥에서 계속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어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불안감을 조성해서 아직 안 됐다. 뭐 봐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 나오면서 계속 싸게 받아가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 말 이해되시는 분 1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17조씩 계속 사는데 얘네들이 사는 종목들은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막 사면 2021년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착각이는 거죠. 외국인들이 암만 많이 산다고 해서 시장이 막 급등하고 이거는 어디까지 다른 문제거든요.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는 공격적으로 사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물량을 싼 가격에서 받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는 왜 자꾸 안 떨어지고 그나마 위에서 견디지? 이 보세요. 그나마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보면 삼성자도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케미칼, 그 코스닥 제가 좀 덜 평가했는데 포스케미칼, 그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LG화학, 이것도 어차피 2차 전지잖아요. 지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2차 전지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 견디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국에서 가장 미래의 성장성과 이제 성장성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는 무조건 매집을 하겠죠. 근데 보세요. 올해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싸게 물량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매집이 다 끝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지금처럼 연착륙이 아니라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턴에서 본격적으로 회복된다. 연착륙이면 회복되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부터 봐야 돼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2021년도에 66조라는 개인들의 악성 매물이 상대적으로 없는 섹터를 가야죠. 그러니까 66조 3천성 이상에서 개인들이 많이 물리지 않았던 섹터가 중에서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섹터라면 이게 뭡니까? 최선호주가 되겠죠. 왜?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의 매물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의 물량만 있으니까 마음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샀는데 지금 2차 전지의 섹터, 그러니까 즉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겠죠. 근데 고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좀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이해를 하는데 개인들이 3천선 이상에서 66조를 샀다면서 그러면 2021년도에 3천선 이상의 그 가격대에서 잘 안 떨어지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섹터들은 개인들의 매물대가 많지 않겠지. 저항대가.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올라올 때마다 매물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개인들의 매물대가 위에 많이 었겠죠. 물론 2차 전지 중에서도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매물을 받아서 올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밑에서 물량을 많이 잡아야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은 앞으로 2차 전지라도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동막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시장 침착력도 굉장히 낮고 이러니까 그냥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건 많이 안 떨어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2021년도에 개인들이 3천선 이상에서 샀던 이 섹터에 개인들이 많이 물리지 않아 있던 근데 시장이 많이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많이 안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중 되면 주도주가 되는 거죠. 매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지금은 안 올리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 16조가 사도 17조를 사도 수익률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나는 내가 개인이라도요, 매집을 하겠어요, 이렇게. 아니, 밑에서 싸면 얼마나 좋은데요. 받아내기 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쪽에 있는 물량들 싹 받아내고 나서 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전략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전략은 명확하다.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뭐 2차 전지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섹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올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 한다, 우리는.
해서 승부를 걸지 않는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저렇게 샀다는 거, 그리고 고용지표가 물론 고용의 질은 안 좋지만 고용지표가 저렇게 좋아진다는 건 우리가 경기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도 넣고 가야 되죠. 페드가 어떤 통화 정책을 하든 그건 어차피 4월달 이렇게 고용 비용지수 보고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잖아요. 두면 지금 외국인들은 좋은 종목 매집을 하는 거라고 보죠. 그럼 매집이라는 거는 땡기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땡기지 않은 형태죠. 그래서 저는 올해 저희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우리 회원단들 가장 목표라는 건 시가총액 5조 이하만 하자. 그래서 저희가 SM을 산 거고요. 엔터주를 산 거고요. 왜냐하면 요게 다 제가 2달 전부터 제가 엔터주 계속 얘기 드렸죠. 예. 이제 저희가 팔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4월 달에 고용 비용 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고용 지표 저렇게 나오면 소비자 종가 5%대 진입하기 전에는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또 개별주 장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주에 대한 순환매 장세가 되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 파트너 홈에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제가 66만 원 받고 강의했던 거 있죠? 다 지금 신청하면 무료로 다 풀어놨습니다. 꼭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도 제가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꼭 보세요. 5일 전에 있는 2월 시장 완벽 분석 요거는 좀 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건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일단 들으십시오. 제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올려놓고. 그러면 여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개별주 순환매 장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만 할 거고, 좋은 주식들. 어차피 2년 뒤에는 땡길 거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즘 특징이 하나 있는가 아세요? 요즘 개별주하고 테마주 순환매가 중에서 상승하는 섹터 중에서 혹시 예전처럼 묻지마 테마주 있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없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작년에 1등주는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묻지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유럽이나 미국이 죽었기 때문에 사우디만이 투자 여력이 있다. 그래서 엔터주, 제가 네옴시트 관련주 엔터주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네옴시트 중에 우리가 볼 때 한미글로벌부터 시작해서 히림 이런 것들은 묻지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옴시티에 가면 진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단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됐고 어떤 그게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지. 진짜 기대감은,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 관련주 이런 것처럼, 그리고 묻지마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금양이라고 분명히 2차 전지 섹터예요. 확실한 섹터예요. 자, 올해 보세요.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좀 약하더라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요런 테마들 보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죠. 예전에는 묻지마 테마지만 요즘은 묻지마 테마를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가다가 만약에 신용위기가 오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도 이제 확실한 뭡니까? 진짜 근거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으면, 지금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보세요.
삼성에서 유상증자 참여했죠.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관련 들어가죠. 그 다음에 LG그룹에서 또 로봇 하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로봇을 막 투자하니까 이거는 묻지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의 테마주나 급등주 중에 요런 종목 개별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는 예전처럼 그렇게 묻지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근거 있는 테마가 아니면 뭐야 이거. 예. 그러니까 저 경향을 보면 흐름을 보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강력한 모멘텀이 안 되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변하기 시작한 게 올해도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테마주나 개별 급등주를 만약에 본다라고 얘기하면 올해는 근거가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매매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근거 있는 강력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보는 종목이라든지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졸교라는 사람이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했던 그 종목들을 보면, 하여튼 이거 제가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5천억 이하짜리를 매매합니다. 물론 이제 펀더멘탈은 제가 다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체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지수에 신경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부터는 바로 이게 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개별 테마주는 어떤 트렌드로 가고 우량주는 지금 외국인들이 16조 17 사는 거는 어떤 트렌드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형태죠. 그래서 소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했던 그 관심을 가졌고 매매를 했거나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은 전부 다 이런 종목들 다 급등했던 거예요. 이걸 제가 목요일 날 얘기했는데 모아 데이터는 어제 그저께 목금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렇고 이렇게 땡겨놓고 또 쭉 빼고 이렇게.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지금 시가총액 1000억에서 5조 이하만 매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시가총액 대형주 손을 잘 안 댑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손을 댔던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 SM이라고 했던 2조밖에 안 돼요. 네이버는 원체 제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샀다가 지금 팔았던 거고요. 수익 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딱 두 가지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보고 시장을,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좀 길게 보고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따라서 매수한다. 이건 좀 시장 길게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좀 시장을 길게 보고 중기 투자의 포지션으로 가야 되고요. 그죠? 그 대신에 2021년도에 3천성 이상에서 개인들이 66조를 매수한
종목군, 그죠? 그 종목군이 아닌 것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들의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길게 가져가시면 되고 대부분 다 2차 전지더라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어떤 흐름에 변화되는 거. 그리고 난 그게 싫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올해는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 되든 경착륙이 되든 어차피 외국인들은 밑에서 물량을 받을 거니까요. 많이 가봐야 저는 2,700, 2,800이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800도 힘들고 2,700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용 비용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확 떨어져 버리면 그럼 완전히 시장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연착륙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에는 이제는 약간 이런 기후가 있잖아요. 이제 뭐 경착륙 이렇게 하다가 연착륙 돼버리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굉장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쓰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론 이제부터 좀 긴장해야 되겠지만 고용 지표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17조를 사고 있는데 경기가 지금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잡아간다는 건 제가 볼 때 외국인들도 경기 연착륙에 배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 한국의 수출 증감률은 세계의 수출 증감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중기적으로 잡아가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에는 강력한 실질적인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 장세로 대응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희 우리 회원들 항상 얘기하는 게 올해 상반기에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는 작년에 주식 비중 거의 안 가져갔기 때문에 작년에 손실난 부분은 무조건 올해 상반기 내로 복구해야 된다. 수익으로 전환해야 된다.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올해 하반기는 생각보다 크게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제 고용지표 딱 발표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지표 딱 발표하고 나서요. 제가 얘기 드렸는 것처럼 이거를 이게 딱 이제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넣고 가니까 이제는 고용 비용 지수하고 요거 4월 달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이게 둘 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연착륙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 거죠. 전 이것도 놀랐어요. 수출 증가율 보세요. 16.6이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수출 증가율이 막 40%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이 역대 최고로 팔았어요. 2021년도 보세요. 역대 최고 팔았어요. 기관들하고.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올라가는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역대 최고치를 팔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고점이라는 얘기잖아. 작년 2021년 상반기에요. 40%, 20%, 10% 떨어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번 눌림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급받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또 역대 최고치 팔았어요. 2분기까지, 6월까지. 안 사잖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결국은 작년이 고점이었죠. 수출 증가율이. 여기가 고점이었고, 두 번째 고점이었고. 근데 보세요. 지금 막 마이너스를 막 향하고 막 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거 안 보세요, 지금. 기관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아까 기관은 왜 못 삽니까? 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기관은.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기관에 펀드 맡깁니까? 아니, 고객탁금이 작년 1월 달에 71조에서 지금 43조로 빠지고 있는 이 장에서 기관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맡겨야 되는데 펀드를 환매를 하는데 기관들이 돈이 없죠. 그 당연히 기관은 당연히 안 사죠. 뭐 이거는 말을 해서 뭐합니까? 개인들의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분석해서 저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작년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작년에 주식 매수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 회원들한테 올해는 6월까지 정말 열심히 하자 주식. 그래서 수익 내고 우리 네이버 수익 냈고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코롱 모빌리티 팔고 나왔죠. 지금 뭐 SM 팔았죠.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그 종목도 팔고 나왔습니다. 이익실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 높은 종목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다 팔고 네이버 팔고 나왔죠. 근데 어쨌든 올해는 계속 지금 이익 실현하는 쪽만 계속 가고 있어요. 장이 좋으니까 이제 종목도 계속 올해는 좀 빨리 이제 순환매가 나오니까 빨리 팔아야 돼요. 그리고 길게 가져온 종목들은 외국인들 종목인데 저런 건 저희 안 하니까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매집 국면에서는 수익이 잘 안 나요. 매집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거지. 매집 국면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수익이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수익을 안 줘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저 사람하고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가입해서 경험해 보시고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와우넷 홈페이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파트너 홈에 가서 이걸 일단 무료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나는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유튜브 영상이라도 보세요. 이거라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는 방송이라 종목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방송이라도 보세요. 매주 목요일날 저녁 무방할 때 이거라도 보십시오. 근데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에 돈을 못 벌면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했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는 시장 보지 말고 종목만 집중하자. 종목 장세다. 네.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시장 괜찮다.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테마주 장세가 온다. 그러니까 우량주는 돈이 안 되고 테마주 장세가 온다는 거 작년 12월 9일부터 했죠. 그러니까 로봇 같은 테마주, 막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 테마주.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절대로 경기와 관련된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대안업 중에 주목하지 않는 거고 실적 장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도 보세요. 제가 불과 1월 30일 날 주주가치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될 거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 주주가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트렌드를 해야 되고 시장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없으면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제 조일교TV에. 요거는 꼭 보세요, 이거. 요거하고 요거는 꼭 보세요. 오늘 것도 봐야 되지만, 예. 네. 저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뭐 디스하거나 디스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디스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시황은 걱정 안 해도 되고 마시고 제가 그냥 종목에만 집중하자라고 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방을 할 때마다 2월장은 아마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보지 마세요. 2월 달은 지수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어떤 종목을 이제 제대로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2월 달은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재밌고 지수 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거예요. 네, 2월 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하자라고 제가 무방을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무방에 들어와서 제가 시황을 전문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강칠천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강영현 씨인가? 뭐 그랬고. 네. 아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갖고 왜 강칠천이냐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 7천 간다고 그랬다 그래요. 뭐 작년 하반기가 올해 뭐 1분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11월 달인가 11월 달에도 그런 얘기하고 12월 달도 그런 얘기하셔갖고 아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샀던 적이 없다고 제가 최근에 이 자료만 보여드려서 그렇죠. 옛날 자료까지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때는 이제 옛날 자료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이 자료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게 옛날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쪽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이게 오래된 데이터의 자료인데 근데 외국인들이요 코로나로 떨어지고 날 때 있죠. 기관들은 샀는데 3월 달에 떨어지고 나서 시장이 올라갈 때 있죠. 외국인들 다 팔았어요. 이렇게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코로나로 이렇게 떨어졌다 3천까지 올라갈 때도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코로나로 1,400인가 1,500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은 다 팔았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에 대한 상승은 페드가 돈을 풀어서 상승시키는 거지 이거 다음에는 진짜 거품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작년 3분기부터는요. 유례없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죠?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왜 이 설명을 왜 하는가 하면 강영현 씨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건 난 모르겠다. 근데 저는 시장에서 정답을 얻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지나보면 정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방금 01님이 했지만 대표님 뚱장제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시장은 늘 옳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Yes. Absolutely yes. 절대적으로 yes입니다. 네. 답이 됐나요? 01님? 그래서 저는 올해는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개별주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올해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한 2년 보고 매매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길게 보고. 근데 올해는 좀 답답할 거예요. 네. 적어도 상반기는 좀 많이 답답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하면.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와원의 파트너스 홈에 가면 요게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꼭 신청을 해놓으세요. 무료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 드리는 거예요.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고요. 난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제가 얘기하는 앞으로 제가 하는 요것만 좀 잘 들어보세요. 예. 개별주라서 아마 이제 그냥 트렌드만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예. 됐죠? 예. 자, 질문 없으시면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주말 시작인데 이제 주말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입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꼭 AR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3일 더 주는가 그럴 거예요. 예. 고객센터 전화하지 마시고.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